자, 반갑습니다. 2강 바로 이어서 좀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배울 얘기는 사회문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론,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초적이고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디테일하게 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죠,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탐구, 연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자연과학에서 좀 시작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연구, 탐구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론이 먼저 발전했던 것은 자연과학 계열이거든요. 자연과학 계열인데 그 연구 방법이 사회문제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에 준용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과학에서의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치 같은 것들 혹은 비커 이런 걸 가지고 계량을 하고 측정을 하는, 그죠? 그런 연구 방법들이 주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방법들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에도 통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은 해석해서 말하면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도 수치화, 계량화, 측정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의 연구 방법을 우리는 방법론적 이론론에 근거한 양적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다, 사회문제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는 달리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론론, 이원론, 이 뜻은 아시겠나요? 이론론, 한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연구 방법이 사회문제나 자연과학 문제나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이 되더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니다, 각기 다른 연구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뿌리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그지 수치와 계량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질적 연구는 수치화, 계량화로 되지 않는 어떤 연구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페이지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이런 거죠.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 일단 양적 연구의 이제 목적은 그죠, 수치화,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 발견, 일반화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질적 연구는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현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조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좀 비춰서 얘기하면 특수성, 그죠? 보편성 이외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의 이면에 대한 이해와 해석사회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 대해서 해석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양적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단계를 보면은 연구 절차를 좀 토파 보면은요, 양적 연구가 가설 설정을 하고 있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질적 연구는 가설 설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설 검증을 양적 연구에서는 하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잠정적 결론과
거의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내려진 결론은 아니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형태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밝혀줘야 되죠. 그런 것을 가설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질적 연구는 가설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 해서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죠? 객관적인 요소들이 필요해. 그냥 네 뇌피셜로 이 가설 검증됐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연구자들한테.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실험을 해서 뭐 점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 숫자를 만드는 수치화, 계량화를 양적 연구에선 중시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는 수치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계속 얘기를 하지만 통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관찰을 해. 대화, 관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죠. 대화나 관찰, 뭔가 수치화가 되지 않는, 그죠? 사람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는 대화, 관찰을 통해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그거마저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이 적절한 게 어떤 거니? 라고 했을 때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자료 수집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수치와 계량화하기에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이야. 한편 질적 연구에서는 수치화와는 좀 거리가 먼 면접, 대화를 통한 면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여 관찰법의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요, 타인의 생활세계, 타인의 생활세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생활세계 속에서 일종의 감정이입을 중시하는 그런 연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면접하는 대상자가 뭔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친근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정이입이라든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타인의 생활에 대해서 한 발 들어가 보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과의 어떤 거리를 중시하죠. 연구 대상과의 어떤 적절한 거리, 엄격한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숫자 계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 대상한테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그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가 되겠어요. 이거 요즘 좀 많이 나오던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 다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죠? 사회문화 현상 자체가 주관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거야. 사회문화 연구라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인식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야. 그 연구 방식이 수치와 계량화인지 주관적, 직관적 통찰인지에 따른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뭔 소리라고 싶냐면, 좀 잘 낚이는 친구들 주관적 인식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질적 연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인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지? 뭐 어떤 게 있을까?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 친밀도에 대한 인식, 수치화해서 조사하잖아.
뭐 당신은 하루에 몇 번 부모님한테 뭐 사랑한다 말을 했습니까? 이런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 형식이 다를 뿐이지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사회문화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힘주어서 드리고 싶고, 양적 연구 절차와 질적 연구 절차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가설을 설정하느냐, 이제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자료 수집 방법을 설계하느냐, 그치? 그리고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표현이 다른 게 자료를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편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연구 주제를 양쪽 다 설정을 했으면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기존 연구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고찰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문헌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헌 연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양적 연구를 잡았어. 그랬을 때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뭐 기존의 정의라든지, 뭐 인공지능으로 교육을 했던 예전 다른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인공지능이 어디서부터 뭐 비롯되었는지 등등등,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대중들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 뿐만 아니라 뭐 질적 연구에서도 그런 어떤 선행 자료들을 조사해야지 앞으로 연구 방향성이 잡힌다고. 즉 문헌 연구는요, 연구 방향성은 어떤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절차가 되고,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불문하고 통용되고 있는 자료 수집, 모든 사회는 선행 연구 분석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양적, 질적 연구에 무방하게끔 하는 연구들이, 자료 수집이 문헌 연구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절차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뭔가 제시문 같은 데에서 이런 어떤 플로우 차트가 주어졌을 때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양적 연구의 주제, 질적 연구의 주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게으름과 지능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어떤 변수 간의 상관관계.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거예요. 심층 연구, 그죠? 뭐 해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게으를수록 지능이 뭐 낮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화를 위한 어떤 명제적 성격에 좀 가까워 보이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그죠? 뭔가 해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깊은 뭔가 시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양적 연구 장단점이 있는데, 양적 연구 장점이 질적 연구 단점이고, 질적 연구 장점이 양적 연구 단점인 크로스 체킹, 크로스가 이렇게 돼요. 크로스가.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장점 볼게요.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죠. 주관이 배제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질적 연구는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버려서 연구의 객관성이 배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일반화를 통한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지능 간 상관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번 연도 고3 아이들은 게으름 점수가 100점 만점에 뭐 2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음 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뭐 50점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올해보다 내년 아이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가 조금 더 나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거나 하는 방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게으름 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만드는 걸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하지만 질적 연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수를 대상으로 뭔가
들어보고 해석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기가 힘들고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편 단점으로는 심층적 연구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량화가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가 있죠. 제가 예시 드렸던 그 얘기, 카톡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이 교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의 카톡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100회 라고 적은 거야, 양적연구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100회가 100회 중에 90회가 카카오톡 쇼핑하기,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프렌즈, 이런 것들인 거야. 10건만 친구와 소통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는 양적 연구에 의해서는 교우 관계가 좋은 친구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캐물을 수가 있죠. 그 100건 중에 정말 너가 친하다 생각하는 친구의 카톡은 몇 건이었니? 하니까 뭐 아이가 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하면서 그래서 뭐 몇 건 없어요 이러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막 다독다독 거려주면서, 그지? 뭔가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냐면 뭐 먼저 다 하지 못하겠어요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 그지? 그런 식으로 심층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수행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질적 연구의 장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양적 연구의 장단점을 통해서 거꾸로 얘기를 다 되돌려서 얘기하면 나옵니다. 그죠? 뭐 읽어볼까요? 그죠? 심층적 파악,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 그죠? 그리고 계량화가 힘든 행위의 이면을 파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주관개입,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관개입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안 되더라. 그리고 일반화가 힘들어서 예측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연구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죠.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해야 돼. 기출에는 대부분 양적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질적 연구들이 가끔씩 나올 때는 있지만 어려운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양적 연구에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테크니컬한 요소들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 주로 요 두 가지 기본에서 나와요. 일단은 뭐 이외의 다양한 어떤 가설 검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 뿌리는 요거야. 가설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지.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가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잠정적 결론. 그지? 이 관계성은 독립변수로 인하여 종속변수가 변화하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게으름 정도가 높을수록 지능 정도는 낮다 라고 했을 때 독립변수는 게으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는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속되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진술문,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을, 그죠? 사회문화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친밀도, 그죠? 친밀도, 대인관계, 대인관계, 그죠? 하여튼 저것 다 치고, 친밀도나 뭐 대인관계, 뭐 애착관계, 뭐 등등등 그런 것들, 그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숫자화하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죠. 우리 엄마는 나를 뭐 32.7만큼 사랑해.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한 16.8 정도 되는 것 같아. 부럽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사회문화 연구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친밀도에 대해서, 그죠? 대화 횟수라든지 뭐 SNS
속으로 뭐 서로 얘기하는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그렇다, 뭐 매우 그렇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5단계 뭐 리커트 척도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양적 연구에선 생긴다라는 거죠. 보통은 지수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인덱스, 네, 인덱스. 어떤 지수나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뭐 남녀가 불평등 지수를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 인덱스로 나타내는 것처럼요. 그런 얘기고, 좋은 가설이란 어떤 것이냐? 이걸 알겠네요. 그죠? 그 구체적 객관적 개념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수치와 계량화의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가설에서 좋은 가설은 그지 얘기 드렸다시피 변수 간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죠? 게으름과 지능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없어요.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모르겠어. 그죠? 하지만 게으른 학생일수록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원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달라요. 상관관계는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제시해 주질 않지만,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가설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아니라요. 그걸 넘어서는,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더 까다롭죠. 그래서 두 번째, 선언문의 형태여야 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게으를수록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아니, 연구를 니들 그 연구물을 보는 사람이 그게 궁금해서 니들 연구물 보는 건데, 거기다 대고 니들이 물으면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라고 답을 하겠지. 그치? 내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네가 물어보고 있으면 어떡해, 뭐 이런 대답을 듣는다고.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의 형태로 가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변수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를 판별하실 수 있어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비슷한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인간이 게으름 정도가 높을수록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게으름 정도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지능이라고 하는 게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각 변수를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죠? 게으름을 조작적 정의한다 했을 때는 뭐 다양한 변인들이 있겠어요. 그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당신은 일주일에 과제를 몇 번 정도 미루시나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되겠죠. 그죠? 당신은 뭐 학교에 몇 번 지각을 했나요? 뭐 이런 것들, 뭐 야자 몇 번 쨌나요? 뭐 이런 다양한 어쨌든 방법으로 유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지능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들이 조작적 정의할 수 있는 변수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지능이면 무슨 지능으로 할 거야? 그죠? 인지적 지능으로 할 거야? 뭐 정서적 지능으로 할 거야? 혹은 사회관계에 대한 지능을 얘기할 거야? 뭐 이런 변수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로 이 사람의 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양적 연구에서는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